저는 지금 베트남 다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제가 토요일 오전에 녹화 제작한 이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4.10 총선 정리 그리고 향후 정국을 운영해 나가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전략적 과제가 됩니다. 참, 이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말 차분하고 냉철하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짚어볼 거 짚어보고 또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처절하게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또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열 정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제 생각을 좀 두서없이 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정말 기탄 없이 이런저런 의견들을 댓글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베트남에서 돌아온 직후 바로 여러분들 댓글을 꼭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권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대통령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대한민국도 대통령의 강력한 권력을 견제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한하는 장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 권력의 핵심은 인사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 조직을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부 조직의 정점에 있는 국무총리 임명은 절차 자체가 대통령의 권력만으로는 임명할 수 없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하면 청문을 거치고 국회에서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 동의 과정을 거칩니다. 국회에서 다수파가 대통령이 추천한 총리 후보를 부결시켜버리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의 강력한 그 수단인 인사권도 정부의 수장인 국무총리 인사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동의라고 하는 제약 절차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해서도 이런 똑같은 국무총리와 같은 동의 절차를 법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만들고 싶어도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권력이 가장 강력하지만 거기에는 제도적인 제한과 견제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다. 이게 상권분립 원리가 우리 헌법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대통령과 집권당의 관계를 보면 사실 대통령 권력은 거의 아무것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정치 개입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이거를 어기면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이 그래서 탄핵당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탄핵당했습니다. 당무에 개입할 수 없어요. 당대표를 대통령이 지명해서 뽑을 수도 없고, 당이 선거에 임해서 공직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 시장, 도지사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또 선거가 벌어져서 당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그 선거 캠페인에도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엄격하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는 것이 대통령 권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른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책임을 물으려면 권한이 부여되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당과 관련해서 보면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일 뿐 어떤 권한도 권력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당대표를 지명할 수도 없고, 당 지도부를 구성할 수도 없고, 공직 후보자 선출 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도 없고, 선거 캠페인에 뛰어들 수도 없어요. 대한민국만이 그렇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당과 관련해서 또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그런데 선거에서 지면 대통령 책임이라고 책임론이 제기됩니다.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묻는 꼴이죠. 이것은 상식에 반하는 그런 정치 상황인 겁니다. 비유컨대 이렇습니다. 어떤 축구 경기를 한다고 칩시다. 축구 경기의 감독은 당대표입니다. 감독을 누구로 결정할지는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어요. 당이 결정합니다. 당원의 총의를 모아서. 그리고 경기에 나갈 주전 선수들을 선출합니다. 공천입니다. 이거 당이 합니다. 감독이 하는 거죠. 당대표,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 이런 직위에 있는 당 사람들이 그걸 합니다. 그리고 나면 상대 전력을 분석한 다음에 우리 전력을 세울 텐데, 그때 이른바 4-4-2 전술로 갈지 4-3-3으로 갈지, 손흥민이를 센터로 기용할지 윙으로 기용할지, 김민재를 미드필드 쪽으로 좀 전진시킬지, 최후 수비로 배치할지 하는 모든 권한은 감독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뭐냐? 대통령은 구단주예요. 그래서 운동장에 내려오지 못합니다.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또는 우리 야구 경기 하면 구단주들이 가끔 운동장에 나옵니다. 자기 팀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그 구단주들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장에 내려옵니까? 선수들 대기하는데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저 높은 이 구단주 관람석에서 관람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 팀이 골 넣으면 박수는 칠 수 있죠. 이겨라 응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은 응원도 못합니다. 우리 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못합니다. 그걸로 탄핵됐던 게 노무현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중심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로 활동하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또 당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어요. 심지어 응원도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 정치개입 금지라고 하는 법조항 때문에. 그런데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로 대한민국이 망한 건 아닙니다. 선거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2년 후에는 다시 전국선거인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3년 후에는 대회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느냐, 다시 정권을 종북 주사파들한테 탈취당하느냐 하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년 후에는 또다시 총선이 돌아옵니다. 선거 패배에 언제까지나 매몰돼 있겠습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2년 후 다가올 지방선거 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또 3년 후 대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준비해 감에 있어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언론이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또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국민의힘 당선자들 몇 사람이 떠들고 있는 것처럼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 단정 지어버리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의 책임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바꾸거나 쫓아내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치거나 이래야 다음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대통령만 생각을 바꾸면, 대통령만 스타일 고치면, 또는 대통령 쫓아내면 2년 후 지방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상태로? 지금의 국민의힘 상태로 3년 후 대통령 선거 이겨서 정권 재창출 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 또 집니다. 원인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한 책임을 우리가 얘기도 할 수 있고 추궁도 할 수 있어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는 최고 권력자니까, 통치자니까. 그러나 적어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도 없고 물어서도 안 됩니다. 선거는 당이 치른 겁니다. 당장 이번 선거도 당이 비대위원장을 선출했고 영입했고 그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당의 공천이 이루어졌고 그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선거 캠페인이 전개됐습니다. 당이 선거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졌다고 그 모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이렇게 원인 규정을 해놓으면 이후에 지방선거 대비, 대통령 선거 대비를 무슨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한테 책임을 미루고 김건희 여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패배한 국민의힘이 당장은 마음 편한 자기 변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거야말로 유아적 떼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애가 길 가다 넘어져 놓고 엄마 때문에 넘어졌다고 떼 뿌리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책임론,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 김건희 여사 희생양 론, 이런 것과 담대하게 결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는 졌지만 국정 운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담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통치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지난 2년보다 더 힘든 가시밭길을 앞장서서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한 이재명과의 단독 회동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돌아가게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해서 꽉 막힌 물줄기를 뚫어야 되겠다. 대통령은 이미 선거 후 전국 운영과 관련된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미루고 김건희 여사에게 희생양 되기를 강요하면서 스스로는 어떤 쇄신과 변화도 주도적으로 할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절망하는 겁니다. 선거 결과에 절망했지만 그보다 더 심하게 선거 후 보여주는 국민의힘의 저 모습에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을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략의 실패였습니다. 윤석열 심판론을 들고 나올 것이 너무나 분명한 상황에서 또 윤석열 심판, 김건희 심판을 1년 전부터 준비해 온 종북주사파들의 전략이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론을 피해서 선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엄연한 현실을 알면서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심판론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어요. 좌파들이 윤석열 심판론을 들고 나오고 김건희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조국 심판, 586 운동권 심판론으로 맞설려고 했어요. 이게 전략적 오류였습니다. 2조 심판론이나 586 운동권 심판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뭘 하나 했고 넘어갔어야 됐냐면 종북주사파들의 윤석열, 김건희 심판론에 맞짱 뜨는 윤석열 옹이론을 먼저 펼쳤어야 되는 거예요. 종북주사파들이 심판하겠다고 달려들면 윤석열이 뭐 잘못한 거 있냐? 우리는 윤석열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옹이론을 먼저 펼치면서 맞짱을 떴어야 돼요. 그러면서 반격의 칼로 2조 심판론과 586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어야 됩니다. 양손에 칼을 잡고 싸웠어야 돼요. 한 손에는 윤석열 옹이론, 한 손에는 2조 심판론과 586 운동권 기득권 심판론. 이렇게 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옹이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방패와 칼을 들지 못했어요. 스스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종북주사파들이 1년 이상 준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퍼부은 윤석열 심판론, 김건희 심판론에 2조 심판론, 운동권 기득권 심판론이 먹혀버린 겁니다.
먼저 막아내고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막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공격만 생각하는 바람에 뚫려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 불리해지니까 안팎 협공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자유파 진영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선거 막판에 그래도 낙동강 벨트를 사수해서 108석을 지켜낸 것은 위기의식을 느낀 자유파 국민들이 다시 결집해서지 흐트러져 있던 실체도 별로 없는 중도파들이 막판에 결집해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김건희 심판하자고 달려들 때 먼저 강력하게 우리는 윤석열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방어전선을 쳐서 자유파 지지자들을 똘똘 뭉치게 해놓고 그리고 다른 한 칼로 2조 심판하고 586 기득권 심판하자고 하면서 중도층을 끌어모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초기 전략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선거 내내 실체도 없는 중도파 허상만 쫓아다니다가 지리멸렬하게 됐고 그 위기 상황을 막판에 그래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낙동강 뚫릴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우리 자유파들의 마지막 결집 때문에 그래도 간신히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서 108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전략적 오류는 앞으로는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발 딛고 있는가, 우리의 기반이 어디인가에 대한 철저한 천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천의 실패입니다. 선거가 한참 진행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실패는 우리가 쉬쉬하고 넘어갔습니다. 가급적이면 좋게 생각하고 좋게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선거 막판에 몇 개 지역의 국민 추천제 공천을 형식을 빌린 전략 공천 그리고 국민의 미래 비례 공천에서 공천 실패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막판에 벌어진 일이라 수습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 공천을 보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들 등을 돌려버렸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중도파는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주워봤자 한 표 한 표 주워 담는 거다. 그야말로 이삭죽기다. 그러나 자유파는 흥이 나고 신이 나면 제대로 된 동기부여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도시락 싸들고 한 표가 두 표를, 두 표가 네 표를, 그래서 한 표가 10표를, 한 표가 100표를 만들어 오는 사람들이다. 왜 이들에게 흥이 나지 못하게, 신이 나지 못하게 그렇게 꺾어버리냐. 우리 자유파가 언제 돈 달라 그랬습니까? 밥 달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 공천혁명 제대로 해달라. 그거 아닙니까? 그 자유파 국민들, 한 표가 100표가 되고 한 표가 1000표가 될 수 있는 이 자유파 적극적인 지지자, 적극적 활동가들의 길을 꺾어버리고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공천 실패에 엄청난 후폭풍이 된 겁니다. 한두 개 의석, 한두 개 지역구에 잘못된 공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천은 정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예요. 당을 대표해서 내세우는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 한 명 한 명이 당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당의 노선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공천 어디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정말 국민의힘이 내 당이다 라고 하는 것을 희열에 차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까? 어디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그 폭압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고개 빳빳이 들고 그들과 투쟁했던 자유우파입니다. 그 엄혹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서 윤석열 타도를 외쳤던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에요. 그들에게 국민의힘은 바로 이 사람들, 당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천했다. 마음껏 지지해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공천을 통해서 주지를 못했어요. 이게 뼈아픈 공천 실패입니다. 마지막으로 캠페인의 실패입니다. 제가 수십 차례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고했습니다. 캠페인은 하나여야 된다. 이슈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 당이 선거 캠페인으로 가져가는 것은 하나다. 사람들은 둘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 지금 선거가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의 선거 캠페인 중에 여러분들 머리에 남아있는 캠페인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뭘 갖고 선거를 했나? 아무리 돌아보고 기억을 더듬어도 저도 떠올릴 수가 없어요. 또 종북 주사파들의 네거티브, 가짜뉴스, 괴담 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TF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기관리팀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러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후 낙선자 대회에서 나온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당에 위기관리팀 하나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일단 선거가 시작되면 후보들은 지역 유권자들과의 면대면 접촉 때문에 다른 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후보들이 하루 동안 내내 고생해서 수백 명의 유권자를 만나서 표 몇백 표 간신히 챙겨놔도 중앙 공중전에서 한두 마디 삐끗하면 그걸로 수천 표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위기관리, 핵심 이슈 관리, 슬로건 관리를 위한 제대로 된 TF 가동이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 갖고 선거를 치른 겁니까? 전략의 실패, 공천의 실패, 그리고 캠페인의 실패. 이 실패가 계속되면 2년 후 선거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3년 후 선거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략이 실패하고 공천이 실패하고 캠페인이 실패했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이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까? 대통령이 선거 전략 짜줍니까? 대통령이 공천해 줍니까? 대통령이 캠페인 해줍니까? 대통령은 할래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온전히 당이 감당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2년 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3년 후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략의 실패와 공천의 실패와 캠페인의 실패, 이 세 영역에서의 실패가 어떤 형태로든 고쳐지지 않으면, 보완되지 않으면, 보충되지 않으면 우리는 2년 후 선거에서도 또 패배할 겁니다. 3년 후 대선에서도 또 패배할 거라고요.
대통령 선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입니다. 따라서 당 지도부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 어떻게 공천을 하느냐, 어떻게 캠페인을 주도하느냐가 결정적이죠. 반면에 대통령 선거, 3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당이 무력해도, 당이 무능해도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캠프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만 정신 차리고 전략과 캠페인을 잘 운영한다면 이길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2년 전 대통령 선거 당이 이겼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겼습니까? 당시 당은 이준석이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김기현이가 원내대표로 있었어요. 그때 그 당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목이나 잡았지. 뭐 하나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이 한 게 있습니까? 2년 전 대통령 선거는 100%, 120%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그 캠프의 힘이었어요. 당은 방해만 안 하면 다행이었어요. 당이 무력화돼도 대통령 후보 하나만 제대로 뽑아 놓으면 3년 후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지방선거는 다릅니다. 4년 후 총선도 달라요. 이것은 후보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선거고, 따라서 당 지도부의 올바른 전략 수립과 올바른 공천 전략과 올바른 캠페인이 필수적입니다. 이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정말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갈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자유파의 미래, 국민의힘의 미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과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대통령은 대통령의 길이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우파는 자유우파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층위가 다 달라요. 수준이 다르다고요. 함께 가지만 차원이 다르게 가는 거예요. 먼저 대통령의 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당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없어요. 원내대표 누가 됐으면 좋겠다. 지시할 수 없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이 사람을 대표로 뽑았으면 좋겠다. 이거 관여할 수 없어요. 하는 순간 탄핵 사유가 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에 전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저 문재인이, 노무현이, 김대중이와 비교해서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국정 운영의 성과를 거뒀다. 때로는 수치로 그걸 비교해서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화 시켰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수치로 비교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영역도 있고, 그러나 수치로 비교해서 확실하게 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나 노무현이나 김대중보다 훨씬 더 유능하게 국가를 경영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주로 경제 영역이죠. 경제 성장이 어땠다, 국가 재정이 어땠다, 국민 소득이 어땠다, 경제 성장률이 어땠다, 수출 증가율이 어땠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다. 지난 2년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끌어낸 성과가 적지 않습니다. 이걸 국민의힘이 선거 때 소중한 양식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안 했어요. 2년 후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후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우파한테 맡겨놨더니 무너질 뻔한 나라를 구해더라. 이런 평가가 5년 후, 그러니까 3년 후에 국민들이 하게 되면 그 길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길을 훌륭히 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를 마침내 얻어냈을 때 그것이 무형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엄청나게 큰 긍정적 영향을 지방선거와 대선에 주게 될 겁니다. 이건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아니나 대통령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한마디로 압축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을 잘 함으로써 집권 세력이 다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정치, 사회,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대통령의 길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재명이 하고도 단독 회동할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정대 전면 개편을 할 수도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2,000명 증원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유연하게 낮춰줄 수도 있어요. 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끌고 나가고자 하는 대한민국 미래발전 방향이 확실하고 맞다면 나머지는 대통령, 국가 통치자로서의 대통령의 전략적 유연성 영역에 있는 거라고 간주하고 조건 없이 지지해 가야 합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당의 길은 어떤 길이냐? 제가 선거 패배 원인을 3가지로 진단했으니까 그 3가지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방향으로 당의 체질을 강화하면 됩니다. 우선 당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3가지 부분이 전략 운영이 가능한 사람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3가지 부분이 어디냐? 당 지도부. 첫째, 당 지도부입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전략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의도 연구원이 전략 싱크탱크가 돼야 됩니다.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세 번째는 어디냐? 당의 정책위원회가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책위원회는 한편으로는 국회 상임위와 연결돼 있고 한편으로는 당정대 협의를 통해서 정부와 대통령실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의 온갖 직능단체들이 모여있는 중앙위원회와 연결돼 있어요. 가장 많은 우리 국민 절대다수와 접점이 만들어지는 것이 정책위원회입니다. 이 정책위원회의 소위 활동 하나하나가 다
2년 후 지방선거에 3년 후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전략통들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달랑 정책 보고서 몇 장 만들어내는 것이 전략위원회가 정책위원회가 아닙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여의도 연구원, 그리고 정책위원회, 이 세 개가 전략 마인드로 무장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당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당대표 후보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는데 개인적인 호불호를 넘어서야 됩니다. 누가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일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원내대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선인 총회에서 뽑게 되는데 개인적 호호관계로 뽑아서는 큰일 납니다. 원내대표 또한 누가 가장 전략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냐. 특히 우리가 절대 소수파이기 때문에 이 전략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교활하다 싶을 정도로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또 때로는 강하게 빠질 때 제대로 빠지고 지쳐 들어갈 때 확실하게 지쳐 들어가고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가 머리 되는 신출귀몰한 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한 전략 마인드로 무장되고 충전된 사람들이 당대표를 맡고 원내대표를 맡고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정책위 의장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당 주도성이 일상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인드가 전략적이지가 않은데 아는 정보도 부족한데 당정대 협의회 한다고 그러고서 큰 소리만 빵빵 치면 목소리만 높이면 그럼 당이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주도가 있어야 비로소 당 주도성이 관철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정대 협의회의 상대 파트너인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총리 이하 장관들을 압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전략 마인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여의도 연구원장과 정책위 의장이 무장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지르지 않아도 주도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천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공천 원칙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확실한 자유우파 정체성이 있는가? 둘째, 이길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갖췄는가? 지고 나서는 백소리 해야 소용없어요. 엉뚱한 사람 뽑아갖고서도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지금 108명의 당선인을 보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많잖아요. 왜? 자유파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2년 후 지방선거건 3년 후 대선이건 4년 후 또 다른 총선이건 간에 저 사람 자유우파 정체성이 확실한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자유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할 때는. 두 번째가 본선 경쟁력이에요. 이 두 가지 외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호호관계 이런 건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준만으로 엄격하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공천기구가 작동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공천기구를 운영하는 사람이 우선 확실한 자유우파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본선 경쟁력을 평가하려면 수많은 경험이 축적돼야 돼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까지 다 분석, 평가가 가능해야 됩니다. 심지어 상대방, 경쟁자, 후보에 대한 정보까지 평가가 가능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정치판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지역 하면 그 지역에 누구 있는데 저쪽에는 누구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정도가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치판 사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공천을 해야 번드르르한 경력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호호관계가 아니라 진짜 본선 경쟁력만으로 제대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발굴하고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확실한 자유우파 정체성이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된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만으로 공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시스템 공천입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공관위원회에 띄워놓고 뭐 복잡한 무슨 절차 만들어가지고 감점이 얼마니 가점이 얼마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 경쟁력 형편없는 사람들 공천해 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기는 공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기는 공천한 결과가 이겁니까? 공천 시스템은 바로 이런 두 가지 기준, 확실한 자유우파 정체성과 확실한 지역 경쟁력, 이 두 가지를 구현하는 시스템이 시스템 공천이다. 그 시스템을 지금부터 구축해야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캠페인의 실패인데요. 저는 우리 자유파가 또 국민의힘이 캠페인 능력이 절대적으로 좌파한테 뒤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진짜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다만 적재적소 이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운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캠페인은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째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슬로건을, 핵심 이슈를 어떻게 확정할 거냐. 이걸 하기 위해서 그냥 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브레인스토밍 회의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수억씩 들여가면서 FGI 같은 조사까지 합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심층 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진짜 마음속에 있는 그 민심을 읽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캠페인의 주 슬로건과 핵심 이슈가 설정이 되면 이걸 혼자서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 당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국민들에게 외치고 다녀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해야 됩니다. 메시지는 두 개 이상 나가면 혼란스러워서 서로를 잠식하고 상쇄해버려요. 딱 하나 갖고 승부해야 됩니다. 그것도 최소한 몇 달 동안 위로는 당대표부터 아래로는 저 지역의 평당원까지 똑같은 얘기를 몇 달간 계속하고 다녀야 돼요. 그게 캠페인이에요. 당만 그렇게 떠들 게 아니라
자유우파 진영의 모든 농객들, 유튜브를 비롯한 모든 매체가 그 하나의 주 슬로건, 하나의 핵심 이슈에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홍보전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운영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도부여야 되는 겁니다. 좌파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직 어설프지만 어쨌든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상파 종편에 나오는 좌파 패널들, 이 방송에 저자가 하는 얘기나 저 방송에 이자가 하는 얘기나 거의 똑같은 메시지를 발하고 있잖아요. 좌파 유튜브들이 하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그게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국회의원들의 입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재명의 입을 통해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십 개, 수백 개의 스피커가 똑같은 얘기를 몇 달간 하게 되면 국민이 세뇌당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어처구니 없다고 하다가도 습관적으로 그 얘기를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의 홍보 능력, 캠페인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캠페인을 조직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위로는 당대표부터 아래로는 평당원까지, 저 같은 유튜브나 지상파 정편에서 활동하는 자유파 농객들까지 하나된 메시지, 일관된 메시지, 지속적 메시지로 캠페인을 했어야 됐다. 앞으로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하려면 선거에 임해서 도와주세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선거가 없는 이 평상적 시기에 이런 네트워크들이 다져져야 돼요. 제발 국민의힘이 혼자 하겠다고 고집부리다가 지고 난 다음에 알아서 좀 해주세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자빠지지 말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과 만납시다. 지상파 정편에서 저 좌파들과 맞짱 뜨고 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맞짱 뜨고 있는 자유파 패널들과 만나자고요. 그래서 공동의 캠페인 네트워크 구축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 저는 총선 패배를 제 나름대로 전략의 실패, 공천의 실패, 그리고 캠페인의 실패로 진단하면서 이걸 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노력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제시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길, 국민의힘이 서로 방향은 같지만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자유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 자유파는, 또 자유파 유튜브들은 2년 후 지방선거를 위해서, 3년 후 대선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 운동은 정세에 맞춰서 진화돼야 됩니다. 우리 자유파,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은 그 자체가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대중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유파 유튜브들도 공중전을 하고 있는 전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화문 국민 대혁명을 했던 2019년의 정세와 지금의 정세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는 뭐가 달라졌냐? 그때는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과 투쟁하는 제야 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격했던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이 집권 세력이었어요. 그 집권 세력에 대항했던 겁니다. 저항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집권 세력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 자유우파 본류와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자연스럽게 투쟁 속에서 연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광화문 국민혁명에서 자유우파 진영과 자유한국당의 집회가 함께 병행되기도 하고 섞이기도 했던 그 상황의 배경에 깔려 있었던 역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집권 세력이 됐어요.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집권당이 됐어요. 원래 대중운동은 강력한 독재 폭정에 맞설 때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집권당인 국민의힘, 집권 세력인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대중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에 저항하는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대중운동 본연의 역동성을 살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애를 쓰지만 광화문 국민혁명의 동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 같지 않은데, 동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 대중운동 형식을 고집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피로감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시들해집니다. 이제 자유파 국민들 5년 전에 정말 일본에서 미국에서까지 주말 맞춰서 비행기 타고 와서 태극기 들고 몇 시간 집회하고 다시 돌아가곤 했던 그런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광화문 집회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나오지를 않게 됐어요. 이젠 광화문 집회의 소식이 자유파 유튜브지들에게도 주요한 소식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 오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된 정세에 제대로 조응하고 진화하지 못해서 생긴 피로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의 그 대중운동으로서의 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비록 집권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지만 저 종북 주사파들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려서 3년간 기다리는 게 아니라 1년 만에 6개월 만에 선거를 다시 치러서 권력을 탈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종북 주사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의 촛불 집회와 같은 것들을 재현하려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좌파들이 촛불 들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길거리에 쏟아져 나올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좌파들이 먼저 촛불 들고 광화문을 점령했을 때 위기의식을 느껴서 우리 자유우파 지도자 몇 분이 태극기를 들고 맞짱 집회를 시작하면서 지금의 태극기 광화문 국민 세력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가 곧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타성적으로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광화문 집회를 일체 중단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이 촛불 들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거리에 쏟아져 나올 바로 그때가 다시 우리 자유우파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의 대중운동의 역동성을 발휘해야 될 바로 그때가 됩니다. 대중운동은
투쟁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역동성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저 정복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촛불 들고 나올 그때가 우리 자유우파 대중운동의 역동성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안 나오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나올 거예요. 나오면 맞짱 떠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유우파 대중운동의 역동성과 건강성을 다시 살려나가는 방식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만 종교와 대중운동과 정당이 치르는 선거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좀 영역이 다른 거라고 하는 인식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통일당의 정치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정치 노선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노선이 올바르다는 것만으로 선거 승리가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노선 이외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전술 구사가 필요한 거죠. 이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정당의 전략 전술 구사는 대중운동의 역동성과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대중운동과 정당 활동을 그 수준을 확연하게 구별짓는 우리 자체 내의 분화와 진화가 이제 필요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향후 자유통일당 내에서 또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의 지도자들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좀 진지하게 분화와 진화에 대한 이 경로 모색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 드려두겠습니다. 저는 3년 후 대통령 선거의 승리와 정권 재창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법칙으로 정립된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동안의 선거에서 보면 총선에서 이기면 다음 대선에서 졌어요. 총선에서 지면 다음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것들이 조심해 해도 이미 오만방자한 압승에 취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선거에서 지고 나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셀카나 찍고 있냐라고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지만 그러나 국민의힘 당선자 108명도 엄청난 위기의식 속에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위기가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패배가 그야말로 우리 자유파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게 정말 쓴약이 돼서 우리 기력을 다시 회복하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끔만 만든다면 능히 3년 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대선으로 바로 가기 전에 2026년 지방선거가 먼저 있습니다. 전 지방선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교두보 확보 선거입니다. 자,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거의 다 뺏겼어요. 192대 108이니까. 거의 다 뺏겼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에서 군림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의 민초들과 직접 닿는 면은 별로 없어요. 반면에
전국에 230여 개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들은 그야말로 모세혈관과 같이 지역의 서민들과 직접 맞닿는 접촉면들을 갖게 돼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을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그러나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면에서는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이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그 접촉면이 넓고 진합니다.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전국이 하나의 단일 선거가 아닙니까? 국회의원과 달라서 총투표에서 24만 표만 이기면 대통령 권력을 획득하는 거거든요. 이 대통령 권력을 획득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배지 달고 실제로는 별 실체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국회의원들보다는 지역 밀착으로 지방선거 구도를 작동시킬 수 있는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시장 군수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지형에서는 우리가 패배를 했어요. 그러나 2026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2년 전에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 구도가 우리한테 불리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리한 구도와 진지를 방어해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그 지방선거 끝난 1년 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1년도 아닙니다. 8개월, 10개월 후에 치러집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10개월 후에, 9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 지방선거 결과는 대통령 선거의 전국적 선거 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한시도 쉴 틈이 없다. 이 지방선거 준비에 올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자유우파도 국회의원 선거보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방선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지방선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지방선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 도의원, 군의원, 시의원들의 이 의정활동 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가지고서 선거를 치르는 측면이 매우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집권 세력 아닙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안 되지만 지방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국정 운영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현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나 시의원, 군의원들의 선거 지형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접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도 지방선거에 개입은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좋은 환경을, 좋은 국정 운영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한가하게 앉아서 푸념하듯이 총선 패배 책임론이나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2년 후 지방선거가 시작됐고 그 선거 끝나자마자 대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월요일 아침 녹화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다음에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다. 2년 후 지방선거도 3년 후 대선도 그리고 4년 후 다시 찾아올 총선도 대통령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당이 치르는 것이다.
당이 치르고 당이 이기려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당이 스스로 보완하고 보수하고 보충하는 처절한 자기 혁신과 변화가 수반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길을 담담하고 담대하게 걸어감으로써 국정 운영의 성공을 통해서 자유우파의 비교 우위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그 점에서 저는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확실히 비교 우위에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 그러니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자. 셋째는 변화된 정치 지형 속에서 자유우파 진영의 새로운 대중운동으로서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자기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 대중운동의 방식, 대중운동의 형태, 대중운동과 정당과의 관계 설정, 이 모든 면에서 5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 진화해야 한다. 진화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는 각계각층에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각 단체 각계각층에서 진지한 자기성찰과 치열한 토론 그리고 단호한 행동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고성구 TV 생방송 총선 평가와 그에 입각한 향후 전국의 전략적 운영 방안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제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탄 없는 비판과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